자, 부동산 투자 회사 보겠습니다. 83번 틀린 건데,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현물 출자죠. 맨 끝에 없다라는 게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관리, 우리가 부동산 투자사, 니츠가 부동산 우리가 투자회사죠.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이 기업 구조조정, 뭐 CR 니츠라고 합니다. 우리 약어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렇게 우리 주어진데, 니츠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니츠는 뭐냐면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투자하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면서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다.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자산 관련해서 그 현물 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9조 현물 출자, 그 1번 지문이요, 이 현물 출자에 대한 지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 자, 2번 보세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없다니까 틀렸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거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두 회사는요 90% 이상 배당을 하면, 90% 이상 배당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면제 혜택 있다. 2번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 형태를 보면은, 회사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의 동그라미,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충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자, 그래서 2년이거든요.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우리는 100분의 30, 이건 100분의 30을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바로 주식 공모죠.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우리는
위탁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을 보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우리는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입니다.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립 자본금을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시험에는 우리가 이쪽이 좀 자주 나오죠. 좀 주의 좀 해둬야 돼. 자, 8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최저 자본금은 그래서 얼마? 여기는 70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70억 원. 자,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라는 얘기죠. 맞는 질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50억 원이 뭐다? 최저 자본금이 되겠죠. 자, 4번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요거 뭐의 개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4번도 한 4번 출제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입니다. 4번 정답.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왜냐 하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 89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맞는 질문.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고 3번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 대통령령에는 몇 명? 5인 이상이 나와 있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한다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개념 제2조 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맞는 지문이죠. 90번 옳은 것을 묻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상근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은 뭐다? Pay for Company, 명목회사고,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린 질문. 어떻게 돼?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념이죠. 정답.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여러분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죠? 우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뭐 실체회사입니다. 실체회사. 4번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그 5번 지문은요. 주식 분산.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몇 프로를 초과?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작년에 바뀌었어요. 50%로.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5번 틀린 지문이죠. 자, 91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이 되는 70억 포인트.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3억 원이 포인트.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이 포인트. 자, 4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억, 100억이 아닙니다. 50억 원 이상, 50억 원이 포인트.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한다.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1번 정답. 9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인데 요 1번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야하며 현물 출제한 설립이 가능하다. 2번 정답.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 5조 2항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현물 출제한 설립은 현물 출자에 설립할 수, 현물 출자에 의하여 설립할 수 없다. 현물 출자에 따라 설립할 수 없어요. 현물 출자엔 성립이 가능하다니까 틀려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2번 정답.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뭐한다? 구성해야 된다. 자산의 구성이 나오는데, 자,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뭐가 돼?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어떻게 돼? 부동산이어야 하는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회사인 경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여기는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이 되는. 하여튼 올해 조문에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조문 좀 확인 좀 해두셔야 됩니다. 니츠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자, 96번 문제로 갑니다. 자, 96번 문제.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누가 자금 조달하는 수탁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 1번 정답.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누구? 일반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이 관리하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누구? 위탁관리 계좌,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관리 계좌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부동산 개발 신탁 자금의 차입자는 누구? 신탁회사, 누구? 수탁자.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주체입니다.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죠.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 특수법인이 뭐예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자금을 줘요. 자, 프로젝트. 자, 파이낸싱을 번역을 금융으로 하죠.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하죠? PF라고 해요. PF. 누가 자금은 여기서 조달해요. 특수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 바로 누구? 프로젝트 시행회사예요. 이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합니다. 특수법인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인데, 자, 사업주는 우리 개발 사업을 하는데 금융기관부터 자금 조달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위해서 출자해서 특수법인을 설립을 하죠. 우리는 유전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자, 여러분이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 많이 나오니까 북한에 거기에 이제 휴전선부터 쭉 올라가면 도로, 철도 연결하는 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예? 북한 돈이 없어요. 우리가 다 대든지 아니면 미국 돈을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투자 안 하겠다 했어요. 트럼프가 안 하겠다. 한국이 다 대라. 결국 돈 대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민자를 유치를 해야 돼요. 그 뭐를 위해서? 그 도로, 철도 이런 사업이잖아.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든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기간도 1, 2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소요되는 이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요. 미래에 있어서의 수익성, 사업성. 그런데 그게 수익성, 사업성이 있느냐 이거지. 예, 그게 중요하죠.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누구의 명의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부채로서 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에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만약에 문제는 이 개발 사업이 망했다. 예?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사업주는 뭐다? 사업주는 어떻게 돼요?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금 조달해서 사업주가 이용하지만은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 금융기관은 사업주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소급 금융을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 개발 사업에 보증을 했다. 보증을 하면은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요. 보증한 부분에서는 내가 책임은 지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 원칙은 요거지만 여기 5번 설명. (99번) 문제로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채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이 뭐가 돼? 이 수익성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나타나요. 금리가 높으니까. 1번 맞고,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니다. 뭐에서? 사업의 수익성, 이 미래의 사업의 수익성을 뭘로 한다?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이러면 회사채 발행은 요거는 간접 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직접 금융 방식인데 일종의 PF는 누구 금융? PF나 리츠는 공급자 금융. 리츠나 PF는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2번 정답.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 여러분 이 해당 사업 망했다, 도산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 채무를 지지한다. 여러분 개인적 채무를 지지한다 밑줄, 그게 뭐예요? 요거 비소급 금융. 네 번째,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수익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죠. 자,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그리고 국책사업일 경우 정부, 이렇게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뭐예요? 보증을 하면서 위험 배분이 가능합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죠. 여러분 절차가 복잡하면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데 5번은 문제점, PF의 문제점. 101번 문제로 갑니다. PF 방식에 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자, 회사채를 인수를 해서 우리는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형성하죠. 예? 뭐 한 은행이 대출해주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 은행이 이렇게 대주단을 형성해서 무슨 형태?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이렇게 해줘요. 개발 사업에 자금을 우리는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을 해줘서 이렇게 이자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이자가 금리가 높아요. PF의 차익 금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한 3배 이상 높아요. 이렇게. 자,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한다. 자, 여러분 부동산 신탁회사가 여러분 시공사인 건설회사나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뭐를 운영하냐면 별도로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번역을 하면은 위탁관리 계좌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 신탁회사의 위탁관리 계좌를 통해서 뭐를 우리는 자금을 관리해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비, 공사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합니다. 시공사, 건설회사는 책임 준공을 의무 부담을 시킨다든지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를 한다든지 신용이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회사가. 또 시행사, 시공사, 추가 출자, 돈 요거 있죠. 출자 더 많이 하면 금융권 위험은 줄어들죠. 많이 출자할수록. 또 시행사 개발이익이 선지급이 아니라 뭐를? 우리는 공사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5번 정답. 102번 프로젝트 사업주 스폰서가 우리 이 사업주를 우리 뭐라고 한다? 스폰서. 이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니스 장비 있죠. 니스를 이용해서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니스 사용료를 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여러분 재무상태표가 과거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어디에 표시되는 게?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장부 외에 사업주는 자신의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부채를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그래서 니은은 요거예요. 부의 금융 효과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 이자율을 뭐죠? 이렇게 PF 차익금리가 기업 대출 금리로 훨씬 높습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이 회사가 망했다,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뭐 비소급 금융을 원칙. 4개 다 맞습니다. 5번 정답. 이런 문제 나오면 잘 틀립니다. 하나가 왔다 갔다 해서 틀리죠. 자, 10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잠재수요자 예수금,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근로자나 서민에게도 대출을 해주죠. 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하죠. 보증을 해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보증은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보증해 줍니다. 뭐 확장공사 이런 건 보증이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가 아니고 2차 저당청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5번 정답. 108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자, 여러분 주택도시기금법, 여러분 주택도시기금법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또 요즘 뉴스에도 또 많이 나오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개정과 도시 개정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주택 개정의 용도, 여기 용도가 제9조인가 법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국민주택 관련한 규모,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라든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우리가 구입자 뭐 이런 거에서 융자를 해줘요. 자, 1번은 주택 개정. 도시 개정은 뭐예요? 요 뉴스 많이 나온 도시 재생 사업 있죠? 그건 도시 개정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자,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을 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 자금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안 돼.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이하의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하입니다. 4번 정답.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 은행에 대출받는 민간주택금융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아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기간도 민간에 비해서 장기간이죠. 보통 30년 이상 장기간입니다. 자, 109번.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의 용도, 요 주택개정의 용도 아닌 것,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 건설 구입에 대한 융자, 국민주택 규모 이상하면 안 돼.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또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융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4번이 이하. 도시 개정은 여러분 도시 우리 재생 사업에 할 때요. 자, 부동산 이용은 올해 출제되지 않을 것 같고 개발에서 2문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데, 그래서 255페이지에 6번 문제부터 갑니다. 투자금융 12문제 출제합니다. 30%. 자, 개발금융 2문제 진짜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개발 2문제, 관리 1문제, 마케팅 1문제. 이제 4문제, 여기는 난이도가요 쉬워요. 우리는 개발에 우선 매년 출제되는 학자가 월포드라는 학자. 매년 출제합니다. 당연히 올해도 출제하겠죠. 3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개발 과정, 문제 6번인가요? 개발 과정, 순서, 7단계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개발을 할 거냐? 구상, 아이디어 단계. 2번째, 구상을 했으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했고, 3번째는 뭐죠? 이제 예비적 타당성을 했는데 개발 사업 아직 안 했어요. 예상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을 계략,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미리 검토해보는 단계입니다. 개발 어떤 거 할 거냐? 개발 규모, 개발 아이템, 개발 방향, 뭐 이런 거, 동선 계획 이런 걸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 그럼 땅이 있어야 돼. 적정한 부지를 못에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 부지를 구입했으면 이제는 계략이 아니라 정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무슨 분석? 타당성,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그리고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무슨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7단계로 구성됐는데 이것을 좀 줄인 게 여러분 그 문제 6번 문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두 번째, 네 번째, 7번째 중에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은 두 번째, 네 번째를 좀 주의를 많이 합니다. 올해 시험에. 자, 7번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어를 좀 잘 봐야 돼.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1번 작년에 2번 지문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여기서 잘 나와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여기 제2조에 보면 용어가 있거든. 그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우선 2번 지문이 출제했어요. 작년에.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이 지문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또 5년 전에 또 1번 지문이 또 출제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은 또 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우리는 토지를 조성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 지문에 틀렸어요. 자,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3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개발을 수행을 하여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공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념이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법상의 지문이 또 개론에는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이런 형태 출제할 수도 있는데 몇 번? 1번이 정답. 자, 하여튼 잘 받으시고 또 올포드는 또 시험 문제 부동산 개발에 또 뭐가 나오죠? 위협. 자, 위협은 크게 세 가지. 법률적 위협, 그리고 시장 위협, 비용 위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자, 8번 문제 틀린 것.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염 요소가 존재한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지문이 최근에 한 3번 나왔죠. 예,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이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 측면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죠.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뭐가 돼요?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를 말합니다. 자,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뭐 이런 것은 사법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4번째,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면 이것은 뭐를? 군사보호구역 서류상으로 확인해야겠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되잖아요. 뭐 법률적 위험 부담을 소유한 것. 시장 위험이 아닙니다. 4번 정답.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소비가 줄어들면서 상가 등의 공실률, 업무 빌딩 공실이 증가하는 건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런 거.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보통 1년이죠.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 그거 무슨 개념? 흡수율 분석의 개념.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의 개념. 흡수율 분석의 개념이 있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비율이 많을수록, 흡수율이 높을수록, 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100%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 흡수 시간은 멀수록 짧을수록 시장에서의 위험은 뭐한다? 줄어. 2번 시장 분석, 3번 시장성 분석이 나오는데, 자, 월포드는 또 3번째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자,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뭐죠?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분석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2번째 뭐가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이 이루어져. 시장 분석은 특정입니다. 모든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뭐죠? 모든이야. 모든. 여기는 지역은 모든 부동산에 해야 되면 여기는 특정. 예를 들면 상업용이면 상업용. 특정. 우리가 유형의 부동산,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뭐한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장 분석이고, 이때 우리는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는 상권으로 표현돼요. 상권.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 이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3번째 뭐가 나오죠? 시장성 분석. 이 시장성 분석이 또 시험 지문에 시장 분석보다는 요게 더 많이 내요. 시장성 분석. 같은 용어 아니죠. 시장성이란 말만 나오면은 항상 시장성만 나오면 매매, 요게 지문에 떠요.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이 지문이 반드시 나오면 아, 시장성이구나. 자,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조사,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이걸 토대로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죠.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해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3번도 맞고 4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요거죠. 항상 계략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이죠.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말하고, 인근 지역 분석. 여러분, 부동산 개발에 인근 지역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의 현재의 상황,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오른 것,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매장 문화재 출토되면요, 문화재 발굴 다 할 때까지 개발 사업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거시적 시장 환경, 요즘 무역 정쟁, 환율,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한 변화로 인한 위험, 이것도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사업지 주변 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의 지연에 따른 위험, 이것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죠.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의 지연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돼요?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근데 부실공사 허가에 따르는 책임 위험은 부실공사 건설회사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5번 정답. 자, 13, 14 비슷한데 1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은 사업성이 안 좋은 거고, 긍정적 하면 좋은 건데, 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면,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죠. 사업성의 부정적 영향.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면 조합원 부담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합의 사업성의 긍정적 영향.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되면 사업성의 부정적 영향. 용적률이 할증돼서 건물이 고층화되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건 긍정적 영향.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주 비용이 적게 드니까 조합의 사업성의 긍정적 영향.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으로 건축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 또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4개, 긍정적 영향 3개. 15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대상 점포에 입지할 수 있나 타당성 여부 결정됩니다. 맞고요. 흡수율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을 동원하면은 법률 위험에 해라. 무슨 위험? 아까 시장 위험. 그래서 흡수율, 시장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흡수율 분석이 있죠. 학자에 따라서는 이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죠? 시장 분석. 요 2가지를 묶어서 뭐죠? 경제성 분석.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 선행 후행 분석. 자, 3번째 시장 분석은 항상 크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항상 도시 전체를 분석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누는데 근린 지역을 분석, 항상 도시 분석, 근린적 분석, 그 다음에 그 안에 뭐죠? 부지 분석.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온다는 거 항상 분석할 때.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타당성 분석의 결과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를 결정합니다. 저기 4번째 요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5번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특정 형태가 아니다. 특정 형태가 아닌 뭐죠? 모든 특정 형태가 아닌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거시적 측면의 분석으로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이런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 자, 이런 박스도 출제 잘 하거든요.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자, 밑줄은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요게 뜨면 시장성이에요. 기업 맞는 질문.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특정 형태가 아닌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 맞고요. 부동산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우리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을 뭐라고 해?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 정지 배수공사 이런 거 하는 것은 조성의 개량이고, 조성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것은 뭐죠? 건축의 양계라. 요거는 건축물을 안 지어도 돼요. 요거 두 개 다 포함한 거 아니야,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면 안 돼요. 틀린 질문. 네 번째, 흡수율과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을 통한 법률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도 틀렸고, 부동산 개발은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효용 증진을 도모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항상 위험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기역, 니은, 미음이 맞습니다. 3번 정답. 1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 자, 기역은 아까 문제 7번 문제 풀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밑줄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한다. 요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 밑줄은 현재 널리 시행 밑줄. 여기 틀렸죠.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과거의 추세하니까 틀렸죠.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또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분석된 사업은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마지막 미음은 여기서 나오는 질문. 그 마지막 미음 있죠? 미음은 요거, 여기서 나오는 질문. 그래서 왜 그래요? 개발업자에 따라 그 개발 사업에 대해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분석의 단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경제의 영향을 받기 위해 요거
부동산 분석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 분석을 한 이후에 뭐가 이루어진다? 여기 1번 설명. 2번 시장성 분석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이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뭐를 거친다?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거친 후에 우리는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성 분석은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장성 분석 이전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 이후. 그래서 어떻게 돼? 대상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가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투자 분석은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의 세후 현금 수지 정보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번의 투자 분석은 분석 대상, 부동산 투자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23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 타당성 분석이란 투자 또는 개발, 금융 등 부동산 결정 활동에서의 의사결정 증거, 기준을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의 고객이 존재하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선 확정을 해야 되겠고, 시장 분석에서의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유형,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업무용이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예상 총소, 총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점포의 가능 잠재 매상고도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4번 정답. 지역 경제 분석은 해당 지역에 소지하는 모든 부동산,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 시장 분석은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자, 여러분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또 특정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에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 의사결정,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잠시 쉬고 2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